안녕하십니까. 2회차 복습 강의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43번 주제는 아마 1회차 강의 범위 내인데 한번 복습하셨으면 다시 한번 더 들어주시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분명히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를 했는데 또 동의받은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요, 지금 이 쟁점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피성년 후견이면 이제 갑을 돌봐주시는 분의 성함이 성년 후견이 되겠죠. 자, 성년 후견 같은 경우는 동의권이 처음부터 없다 해서 갑이 을이 갑한테 동의를 해도 처음부터 동의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받고 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비교할 게 갑이 그렇죠. 미인 경우에 미성년 후견인 을에게는 동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거 둘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갑이 미성년자 갑이 미성년 후견인 을의 동의를 받고 계약득을 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후견인이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받고 계약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에는 갑이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하고 미성년자인 경우를 꼭 구별해 가지고 문제를 풀자까지 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1번 주제를 보시고요. 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가장 먼저 할 것이 갑이 직접 선임한 관리인 을인 경우하고 말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을인 경우를 꼭 구분하자 해서 갑이 선임한 을 같은 경우는 법적 지위가 임의 대리인이고 법원이 선임했던 관리인 을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을 같은 경우가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라면 갑하고 을 사이 내부 관계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간섭이라고 하는 게 간섭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중에 을의 권한이 소멸됐다. 가령 갑이 을한테 1년 동안 관리권 부여했는데 1년 지나버린 경우 있죠. 또는 갑의 생사 불명이 됐을 때에는 법원이 간섭을 해가지고 법원이 재산 관리인 등을 개임 등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개임 등이 됐을 때는 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임의 대리인이 아니고 법정 대리인과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법원이 선임했던 관리인 을 같은 경우에 이제 권한 범위가 중요하고 그게 48번에 있는 내용이죠. 해서 X 건물에 대해서 보존 관리까지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 중에 요 임대라고 하는 부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관리인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등이 필요하다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처분행위를 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고 받지 않고 했을 때에는 무권 대리에 의해서 무효다까지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1, 2수단 때 아주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 처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딱 외워가지고 처리할 부분은 아닌데 가장 노멀한 게 가장 일반적인 처분의 의미, 가장 일반적인 그 처분의 의미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한다, 물적 담보 설정 제공 행위, 철거 행위. 철거는 특히나 사실상의 처분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물권법 가가지고 그 소유권에 기한 물청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 3개 기억하신 다음에 이러한 처분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주제를 보시면 이제 실종 선고에서의 문제죠. A가 아버님이시고 이제 B가 잔대요. 자식의 실종 기간이 이때 만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있었을 경우 실종 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가지고 이때 B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고 간주가 이루어지죠. 이랬을 때에 B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려면 아버님 A가 사망했을 때 B가 생존 중이었을 때 B한테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가 있다. 근데 이미 B가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사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때 이 B에게는
상속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시고 해서 원칙적으로 실종 선고의 경우는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죠? 근데 소급표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제한을 가하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 첫 번째가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인데요. 요때 갑의 실종기간이 만료했고요. 법원이 선했던 재산관리인 을이 방금 받던 허가를 받고 병한테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에 대해서 선고가 있었을 경우에 원리 원칙만 강조해버리면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요때 갑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버리면요. 민법 제127조에 근거해가지고 을의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논리 구성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병 같은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믿고 거래한 자이기 때문에 병을 보호해 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병한테 처분했을 때 이 처분은 계속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처분행위의 효력이 갑의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까지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예외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민소법 때 많이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 공부하실 때는 결론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원칙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여러분들 민소법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설명이 이루어지니까 했던 내용이고요. 로마자 2번만 내시면 됩니다. 소송 절차에서만큼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 즉 절차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이제 판사님의 피땀 눈물을 조금 고려하자 그거죠. 그래서 피고 을의 실종 기간이 만료됐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소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갑이 승소 판결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을에게 선고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렇게 소송 절차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만료시로 소급표를 그냥 인정해버리면, 여러분들 당연 무효 판결이 돼버리면 그 피땀 눈물 흘렸던 판사님께서 되게 허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 절차에서만큼은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실종 선고 시 사망 간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판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간단해요. 당연 무효가 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56번 또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실종 선고 취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취소. 해서 실종 기간이 만료되고 실종 선고가 있었는데 갑이 살아와가지고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실종 선고의 취소의 경우는 소급표가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민법 제29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요 밑에 있는 내용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여기 있는 처을 같은 경우는 실종 선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29조 제2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거고, 을이 악이 그러니까 갑이 이제 생존 중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에 손해까지 다 붙여서 돌려주는 거다. 여기서 이제 함정을 잘 파는 게 바로 상속인 을이 선의인 경우를 이제 함정을 잘 파죠. 상속인 을이 선의인 경우는 갑에게 돌려줄 바란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꼭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을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에도 현존이익이 있었을 경우는요, 갑한테 돌려줄 의무를 진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 29조 제1항 단서에 선의로 했을 때 선의로 한 행위의 경우는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 실종 선고를 믿고 거래하신 분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요 사이에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뭔가 을하고 거래 행위를 했던 병 같은 경우라면 선의였을 때의 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겠지만요, 말고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 선고 전 요 기간 동안은 아직 여러분들 실종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믿고 거래할 수가 없는 타이밍이죠.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 시험 문제에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라고 했을 때는 옳은 지문이지만,
실종기간 만료 후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주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순환 됐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다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갑이 이제 생전으로서 출현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중용을 하고 있고, 비교해가지고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출현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고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중용한다까지 일단 조문 베이스 까시고요. 이때 갑 같은 경우가 이제 서면에 의해서 이제 출현행위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서면에 의했기 때문에 민법제 555조에 있는 해제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왜? 서면 작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민법제 109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하는 것은 서로 전혀 별개인 것이기 때문에 서면 작성이 있었을 경우에도 민총에 있는 109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서면에 의해서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해제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취소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번 주제도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 판례까지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판례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제 다 옳은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48조 해석에 관한 논의가 이 판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갑이 출연자고요. A 법인이 설립 등기하고 소위 등 두 개 꼭 구분해야겠죠. 구별하자 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공부를 이제 할 수는 없긴 한데요. 그 민법상 여러분들 등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등기를 가만히 보면 권리의 주체의 등기가 있고요. 등기가 있고, 이건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권리의 객체에 관한 등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권리의 객체에 관한 등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토지나 뭐 건물 등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권리 주체에 대한 등기가 이제 법인 등기 있잖아요. 법인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험과 큰 연관성은 없지만서도 이렇게 권리 주체 법인에 관한 등기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비송사건 처리법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면 가끔씩 이제 이 두 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 놓아서 여러분들 설립 등기하고 소위 등을 꼭 구분하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같이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니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권리 주체에 대한 등기는 이 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토지나 건물 같은 권리의 객체에 관한 등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동산 등기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민법 공부하실 때 설립 등기하고 소위 등은 꼭 구분해서 문제를 푸세요. 그래가지고 A가 소위 등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님 갑이 사망을 했고, 꼭 상속인 을이 제3자 병한테 먼저 매도하고 병명의로 등기 쳤을 때에, 이때 이제 X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내, 대외, 구별론 두 개를 달리 보고 있다. 비판이 아주 많다. 해서 문제 풀 때 누구 사이에 대해서 묻는지를 보는 겁니다. 해서 출연자 갑이나 포괄승계인 상속인 을하고 갑이나 을하고 A 법인 사이에 대해서 묻는 경우는 내부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따라서 별도의 소위 등이 필요 없이도 A 법인이 맞습니다. 근데 제3자 병하고 A가 만났을 때는, 즉 외부관계에서는 A 법인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소위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럼 결국 병하고 A가 싸웠을 때는, 그렇죠, 외부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는 A는 소위 등이 없었고 병이 소유했기 때문에 A가 병한테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 따위를 행사할 수 없고, 되려 병이 A를 상대해가지고 A 법인이 점유하고 있었을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내외 관계를 구분해가지고 판례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대내외 구별론을 취하는 판례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가면 물권법에서 명의신탁에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죠. 거기 가면 또 대내외 관계를 구분해 가지고 내부 관계에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대외 관계는 수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한다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이순환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서 리마인드를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또 매우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 상대방 을이 대표자 갑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최신 판례가 각종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필요해요. 자, 다 배웠습니다. 갑이 을을 만나가지고 현명을 했다. 저 A 법인의 대표자 갑입니다. 라고 하면서 을과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죠? A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절대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갑 같은 경우는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고 똑같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그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절대 아니었다. 조심하자. 항상 민법 공부하실 때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하고 체불 책임을 꼭 구분하자 해서 을은 갑한테 민법 제7호 공조의 요건, 고의가실, 손해 발생 등등등의 요건을 구비했을 경우에는, 그죠? 7호 공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2번과 3번을 잘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자까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66번의 경우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법인인데 정관에 보니까 야, 갑 너 돈 빌릴 때 결의를 받고 해라 라고 기재를 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까지는 무조건 문제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럼 일반 법인의 경우는 등기를 안 했을 때 판례 입장 무죄한설. 따라서 A 법인 같은 경우는 B은행이 선이든 악의든 불문하고 A 법인은 B은행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번 또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 친권 남용 다 같은 주제인데 핵심만 살리면 실제 갑이 대표 행위했던 의도가 자기의 주식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혹은 실제 사안은 자기의 자식들의 유학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A한테 뻥치고 돈을 빌렸을 때에 A은행이 B법인에게 대출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판례는 민법제 107조 1항 단서에 대해서 유추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해서 A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A가 B법인에게 다른 책임은 모르겠고요. 계약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까지 하시고요. 제가 그 1회차 복습 강의할 때 1회차 복습 강의할 때 했던 내용이 요 2번에 있지요. 알았거나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꼭 기억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로마자 2번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진짜 민법이 100점이신 분들은 뭐 공부하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주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자, 이제 을의 의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의도에 대해서 병이 악의이면 다 못 묻고, 그죠? 중과실의 경우에도 다 못 묻죠. 근데 경과실에 불과했을 때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상대방 병이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니까 병이 갑법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35조 책임의 경우는 상대방 병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었을 때는 물을 수가 없겠지만 단순 경과실에 불과했을 때는 물을 수 있다까지 이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어야 될 시기다. 해서 병이 경과실에 불과했을 때에는 35조에 근거한 책임은 갑법인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의 경우가 시험 문제 출제의 포인트니까요. 상대방 병이 단순 경과실이었을 때 1번에 대해서 묻는 경우하고 2번에 대해서 묻는 경우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복습 영상의 마지막인데요. 72번 주제하고 73번 주제 같은 경우를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도 적지 않은 분들이 틀리는데,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곧 나올 주제입니다. 자, A 법인이 있고 대표자 갑이 있고, 갑이 뭔가 행위를 할 때 찬성했던 사원병이 있었다. 이때 을이 찬성한 사원병에게 35조 제2항 빨리 한번 다시 보시거나, 혹은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복습 특강 듣고 난 다음에 한번 꼭 좀 보세요. 을이 병한테 35조 제2항에 근거한 책임을 물으려면 을이 A 법인한테 외형상 봤을 때에도 직무 관련성이 부정돼가지고 1항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을 때 제2항이 적용된다. 즉 제2항은 을이 A 법인한테 1항상 책임을 못 묻는데 법인의 조직을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던 상대방 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특칙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이 A 법인한테 1항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2항이 안 나오고, 추궁할 수 없었을 때 2항이 나온다까지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73번을 보시게 되면요, A 법인한테 1항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보면 판례 사안이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첫 줄에 이렇게 꺽쇠 치세요 라고 해가지고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만큼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전제로서 주어지거든요. 그럼 첫 줄을 읽어가지고 상대방이 A 법인한테 1항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나왔을 때는 1항상 책임을 못 물을 때 나오는 게 2항이기 때문에 1항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2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그 경우에 찬성했던 사원병에게 책임을 묻는 거는 35조 제2항이 아니고 민법 제760조, 그러니까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우는 공불책임에 근거해가지고 책임을 묻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산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위법성 등등등의 기타 요건까지 전부 충족을 했을 때에 760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다른 시험 문제, 세무사라든지 기타 다른 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요 판례 사항 가지고 틀린 지문 구성하는 건 이거다. 찬성한 사실만 인정되면 사원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를 하자. 왜 이 경우, 즉 A 법인한테 1항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35조 2항의 문제가 아니라 공불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위법성 등등까지 인정됐을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까지 미리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꼭 복습하시고 저는 또 3회차 복습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